오른쪽 눈을 가리고 올영 세일이라는 글자를 봤어요. 운해가 본 게 올영 세일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입니다. 참고로 끝에는 낭독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회사 일로 마음이 심란해서 또 그날도 서점을 거닐고 있었는데 이 책을 만났습니다. 읽어봤는데 사실 어느 정도 지루할 각오를 하고 읽은 건데 생각보다 더 읽기 쉽고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분리뇌 환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좌뇌와 우뇌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리뇌 환자들은 오른쪽 눈으로 뭔가를 보면 그걸 좌뇌만 알게 되고 왼쪽 눈으로만 뭔가를 보면 우뇌만 알게 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왼쪽 눈을 가린 상태로 코카콜라 병을 봤어요. 그러니까 좌뇌가 코카콜라 병을 인지를 했고 오른쪽 눈을 가리고 올영 세일이라는 글자를 봤어요. 우뇌가 본 게 올영 세일이죠. 그래서 저한테 제가 만약 분리뇌 환자라면 다음에 뭐 하실 생각이세요? 하면 제가 올리브영 가려고요. 왜요? 콜라를 봤더니 콜라를 먹고 싶네요. 그런데 다이어트 음료로 대체해서 먹으려고요. 이런 식이에요. 방금 느껴지셨나요? 올영 세일을 봐서 올리브영을 가려고 했다는 그러한 사실과는 다르게 제 자네는 콜라를 이유로 말이 되는 듯한 설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뇌는 말하지 않습니다. 느낄 수만 있고요. 좌뇌만 말합니다. 말이 많대요. 여기서 우리의 자아상과 대부분의 고통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거는 막 이렇게 잔해에 대해 설명을 해요. 끊임없이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저희가 학습하고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그 게슈탈트 심리학 이론 있잖아요. 이 게슈탈트. 여기서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삼각형이 없는데 디자인에 많이 쓰이는 그런 것도 다 분류하기 좋아하는 좌뇌가 하는 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좌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용하죠. 언어를 관장하는 게 좌뇌라고 하는데 우리가 타인에게 우리 자신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언어고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언어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추론에게 지배당했을 때 현실과 해석을 착각할 때 인간의 고민이 거기서 발현된다. 선불교의 경구를 소개하면서 이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여기에 제가 메모를 적어놨는데 좌뇌로 이리저리 분석해서는 알아낼 수 없는 현실의 정체, 고민만 더 깊어지고 인지 오류만 늘어날 수도 있겠다. 굉장히 여기에 대표적인 인지적 오류 사례가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내 친구 하나는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매일 그 이야기를 꺼내며 속상해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급기야 출근을 무서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동료들에게 덕지덕지 붙여놓았던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던 것이다. 동료들이 그 비밀리에 이분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걸 보면서 자기 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정말 심오한 통찰을 얻었다. 자신의 자네가 얼마나 상황을 부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지 말이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를 동양이 영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서양의 심리학이 그걸 하나하나 밝혀내는 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뇌과학의 책을 펼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질 볼트 테일러. 이분은 사고로 좌뇌가 아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겪은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때를 묘사하면서 좌뇌가 자의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뇌만 존재했을 때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 그 외 모든 것인지 경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단단하고 고정된 것이라기보단 끊임없이 흐르는 존재로 인식했다. 절대적인 평온함 속에 푹 잠긴 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같은 범주들이 더 이상 양극단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느껴졌다.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던 그녀의 에고, 즉 좌뇌는 이제 더 이상 의식 안에서 주도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오른쪽 뇌 안에서 그녀는 언제나 충만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우뇌는 자비롭고 사려 깊고 영원토록 긍정적이었다.
붓다가 내 앞에 있었다면 내가 열반 상태에 들어간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권유를 하는 거는 붓다가 중도라고 부른 상태입니다. 좌뇌와 우뇌가 균형이 맞을 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이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수록 늘어나는 게 불평인 것 같아요. 경험상. 수많은 연구뿐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불평은 불안과 우울로 이어진다. 대기줄 진짜 짜증나긴 해. 아, 내 인생 왜 이러냐?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점점 신념으로 굳어지고 그 믿음에 어울리는 감정이 뒤따라 나온다. 요약하면 불평은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신념이 된다. 이는 진짜 현실에서 진짜 경계해야 될 인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들한테. 한편 감사는 운해의 반영이다. 만약 운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비가 와서 너무 기뻐 라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쓸 때 얼마나 창의성 있고 감사함도 느끼고 현재를 살면서 분석적인 능력도 사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또 소개 듣는 거랑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정말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가를 시작했는데 요가가 잡생각 떨치기에 진짜 좋더라고요. 잡생각이 나긴 난 관망하는 연습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직 진짜 불평이 진짜 많고 불평 불만 진짜 많고 중도의 길로 가려면 멀고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책을 보고 좌뇌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판단이 들 때 특히 인간관계 갈등 같은 부분들이 혼자 오해하기 딱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연인관계, 친구관계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쓰지 않는 능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요가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그런 것들도 실천해보셔서 중도의 길로 행복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좌뇌는 일관성을 사랑한다. 하지만 불교의 무상이라는 말이 있듯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안에 있다. 일관성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단단한 실체가 있고 통제력을 가진 자아라는 환영을 고집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아란 차라리 흘러가는 강물에 가깝다. 생각하고 지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강의에서 하루를 꼬박 쓰는 실습이 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나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지 느껴보는 활동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직장인 나와 집에서의 나가 있지만 이조차도 더 잘게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친한 동료와 함께 있을 때의 나, 그렇지 않은 동료와 있을 때의 나는 다르다. 또 휴게실에서 유리잔을 깨트리고 짜증과 당황스러움에 무한한 나가 등장하고 예정된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나가 있다. 나는 이런 걸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플립북 같다고 생각했다. 여러 장의 종이 귀퉁이에 조금씩 다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빠르게 넘기면 연속된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것처럼 현실은 서로 다른 100개의 그림이 있건만 마음이 이것들을 이어붙여서 마치 하나의 인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내가 있다고 깨닫는 것만으로 늘 변함없는 나라는 환상이 허물어진다. 언제나 한결같아야 할 의무 따위는 없다. 가끔 분노하는 나를 마주할 때가 있겠지만 플립북의 한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다. 금세 다른 감정, 다른 지각, 다른 생각을 지닌 또 다른 나로 대체될 것이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나들이 왔다가 갈 뿐이다. 나쁜 나와 착한 나 사이에서 씨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어떤 행위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 순간 어디에도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 그 직전에도 직후에도 내면의 나를 느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없다. 이것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아무도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